고요함 속에서 진정 살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토 아라시야마 인근 가모가와 강물이 속삭이듯 흐르는 조용한 주택가. 후지타 아야코즈는 올해 72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꼬박 3년이 흘렀다. 햇살이 비껴드는 마치야의 다다미방 창가에 앉아 그녀는 계절의 마지막 국화 한 송이를 화병에 꽂고 있었다.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길과는 달리 맑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에는 외로움의 그늘이 옅게 드리워져 있었다. 존경받던 백칠공예가였던 남편, 그의 숨결이 깃든 이 오래된 마치야와 작은 정원, 그리고 강 건너편의 공방이 이제 아야코의 세계 전부였다. 도쿄에 사는 아들과 딸은 각자의 삶이 바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가 전부였고, 남편이 남긴 유산 덕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가모가와 강변을 따라 걷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의식과도 같다. 집안 가득한 정적은 때로는 평온함을 주었지만 때로는 숨막히는 고독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방금 꽂은 국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부족해 보였다. 마치 자기 자신처럼. 그날도 여느 때처럼 해질녘 가모가와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아야코의 앞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휘청거리며 그녀와 가볍게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꽤 놀란 듯한 목소리와 함께 남자가 떨어뜨린 두툼한 책 몇 권이 아야코의 발치에 흩어졌다. 남자는 황급히 몸을 숙여 책을 주워 담았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의 남자였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남자는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아야코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책 중 하나의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배칠공예에 관한 전문 서적이었다. 순간 아야코의 가슴에 희미한 파문이 일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길을 막고 있었던 것 같군요. 아야코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남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아야코의 안색을 살폈다. 그의 시선은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아야코가 짧게 답하고 지나치려 할 때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후지타 선생님 댁분이 아니신지요? 이 책의 저자이신 후지타 타쿠미 선생님의. 아야코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남편의 이름을, 그것도 처음 보는 이에게 들을 줄은 몰랐다. 맞습니다만 제 남편을 아십니까? 남자의 얼굴에 반가움과 존경심이 어렸다. 역시 타쿠미 선생님의 작품을 오랫동안 흠모해왔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영광입니다. 저는 타나카 켄지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의 태도는 진실해 보였고 남편의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에 아야코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본 공예계의 큰 손실이지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도가 담겨 있었다. 그 짧은 만남 이후 타나카 켄지는 마치 운명처럼 아야코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아야코가 단골로 다니는 작은 사찰에서 그는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또 며칠 뒤에는 아야코가 가끔 들르는 오래된 공예품 가게 앞에서 그녀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저 매번 예의 바르고 정중한 태도로 아야코의 안부를 묻고 교토의 문화나 남편의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표했다. 어느 날 오후 켄지는 아야코의 집 근처를 지나다 우연히 그녀의 집 앞을 서성이게 되었다며 괜찮다면 잠시 차 한 잔을 대접받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야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마치야 안으로 들어선 켄지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입니다.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군요. 그는 집안 곳곳에 놓인 남편의 작품들과 아야코가 직접 꽂은 이케바나를 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아야코의 이케바나 앞에서는 한참 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단순한 꽃꽂이가 아니라 마치 자연의 정수를 담아낸 예술 작품 같습니다. 아야코 선생님의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합니다.
켄지의 칭찬은 아야코의 마음속 깊은 곳, 남편 사후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자부심과 외로움이 뒤섞인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듯한 기분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켄지는 주로 듣는 쪽이었고 아야코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홀로 된 후의 적적함까지 조금씩 털어놓게 되었다. 켄지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눈빛은 시종일관 따뜻하고 진지했다. 그 후로 켄지는 종종 아야코의 집을 방문했다. 함께 교토 외곽의 아름다운 정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오래된 찻집에 앉아 말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아야코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했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화제나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아야코는 점차 그의 존재에 익숙해졌고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메마른 일상에 찾아온 단비처럼 그의 존재는 아야코의 삶에 다시금 설렘과 희망을 불어넣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이케바나 동호회 모임이 있던 날이었다. 오랜 친구이자 이웃인 사토 유미코가 아야코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아야코 씨, 요즘 안색이 참 좋아 보이네.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어? 아야코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켄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미코는 잠자코 듣고 있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타나카 씨라 훌륭한 분 같긴 한데 너무 갑작스럽고 뭐랄까 좀 지나치게 완벽한 느낌이 들지 않아? 세상에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야코는 유미코의 말에 속으로 약간의 반발심을 느꼈다. 유미코는 켄지를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사람이에요, 유미코 씨.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남편의 예술 세계를 진심으로 존경해주는 사람이라고요. 아야코는 애써 켄지를 변호했다. 유미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었다. 그 무렵 켄지는 아야코에게 더욱 깊은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달빛이 정원에 내려앉은 밤이었다. 켄지는 아야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아야코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 삶이 비로소 완성되는 느낌입니다. 당신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과 남편분의 유산을 평생 소중히 지키며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아야코에게 청혼했다. 아야코의 마음은 세차게 흔들렸다. 다시 누군가와 삶을 함께한다는 것,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켄지가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들. 유미코의 걱정이 잠시 스쳤지만 눈앞에 켄지를 향한 믿음이 더 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청혼을 수락했다. 결혼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멀리 사는 자녀들에게는 사후에 알리기로 하고 유미코만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 직후 켄지의 태도는 여전히 흠잡을 데 없이 다정했다. 그는 아야코를 살뜰히 챙겼고 집안일도 곧잘 도왔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남편의 공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야코 씨, 타쿠미 선생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이렇게 방치해두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대로 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아야코에게도 늘 마음의 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켄지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공방에서 보냈다.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뒤적이거나 혼자 서재에 틀어박혀 비밀스러운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아야코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그는 늘 작품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거나 예술계 지인들과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그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 불안감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아야코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꼈던 대대로 내려오는 작은 폐칠함이 공방 선반의 원래 자리가 아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었다. 아야코는 켄지에게 물었지만 그는 제가 잠시 옮겨놓았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남편의 작업 도구들이 어지럽혀져 있거나 중요한 서류들이 놓인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결정적인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잠결에 뒤척이던 아야코의 귀에 켄지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진품 감정은 확실히 끝났고 도쿄 쪽 구매자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만 잘 조율하면, 네, 시기만 잘 맞추면 문제 없을 겁니다. 아야코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진품 감정? 도쿄 구매자? 남편의 작품을 팔려는 걸까? 아니면 이 집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유미코의 경고, 켄지의 미심쩍었던 행동들, 사소한 불안감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의혹의 그림자로 합쳐졌다.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부터 아야코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켄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 대신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며칠 뒤 켄지가 외출한 틈을 타 아야코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서재 책상을 뒤졌다. 그동안 차마 열어보지 못했던 그의 서류 가방 안에서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발견했다. 남편의 주요 작품 목록과 함께 추정 가격이 빼곡히 적힌 메모, 몇몇 작품에 대한 해외 구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출력물,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야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위조된 듯한 한 코가 찍힌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 마치야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 남편 명의의 몇몇 고가 작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동의서까지. 서명은 남편의 필체를 교묘하게 모방했지만 오랜 세월 남편 곁을 지켜온 아야코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배신감과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자신의 외로움과 남편의 유산을 노리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아야코는 곧바로 유미코에게 연락했다. 유미코는 아야코의 떨리는 목소리와 충격적인 이야기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분노하며 아야코의 손을 굳게 잡았다. 아야코 씨, 정신 차려야 해. 절대로 저런 인간에게 당할 순 없어. 유미코는 즉시 자신이 아는 변호사 중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다음 날 아야코는 유미코와 함께 교토 시내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 변호사는 아야코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한 뒤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입니다.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노린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나카 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도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확실한 현행범 증거를 확보하여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야코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히려 그의 유품 정리 제안에 순순히 협조하는 척 연기하기로 했다. 두려웠지만 그녀 안에 강인함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예술세계와 이 집을 저런 사기꾼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변호사와 유미코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선 켄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편의 공방 천장 구석에 아주 작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켄지가 공범과 통화할 때를 대비해 항상 작은 녹음기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켄지는 아야코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아야코가 자신의 계획에 순순히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자 더욱 안심하고 대담해졌다. 그는 곧 유명한 골동품 감정가 친구가 교토에 올 예정인데 선생님 작품들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받고 제대로 관리할 방법을 상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아야코는 속으로 칼을 갈면서도 겉으로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당신 덕분에 남편의 유산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며칠 후 켄지는 유명한 감정가라며 인상 좋아 보이는 중년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능숙하게 남편의 작품 몇 점을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하며 켄지와 눈짓을 주고받았다. 정말 대단한 작품들입니다.
이 정도 가치라면 제대로 된 곳에서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가 행세를 하는 남자가 말했다. 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몇 장을 꺼내 아야코 앞에 내밀었다. 아야코 씨, 이 작품들을 안전하게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류는 교묘하게 작성된 재산 포기 각서나 위임장이었다. 그것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은 켄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될 터였다. 아야코는 서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켄지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아닌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타나카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힘이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켄지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이 찾는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야코는 켄지가 내민 서류 대신 자신이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켄지와 공범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기, 위조된 서류 사본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방 카메라에 찍힌 켄지가 유물을 몰래 포장하고 공범과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이 담긴 작은 USB 메모리까지. 켄지와 감정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다 뭐야? 당신 날 감시한 거야? 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발뺌하고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현관문이 열리며 유미코의 연락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타나카 켄지 씨, 사기 및 절도 미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선언과 함께 켄지의 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탐욕과 비열함으로 일그러진 추악한 본색만이 남았다. 감정가 행세를 하던 공범 역시 함께 연행되었다. 켄지는 끌려가면서도 아야코를 향해 악을 썼다. 아야코 씨,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아야코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돌아선 채 굳게 닫히는 현관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다. 방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의 숨 막히는 고독과는 다른 평온하고 충만한 정적이었다. 아야코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낸 것이다. 몇 달 후 켄지는 재판을 통해 그의 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은 간략하게 신문을 통해 전해졌고 아야코는 더 이상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남편의 유산과 집은 온전히 아야코의 품으로 돌아왔다. 사건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